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지중해에서 분할된 국가. 2. 한국은 기회를 잡습니다. 3. 키프로스를 지배하십시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분단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키프로스 섬. 이 섬의 합법적인 정부인 남키프로스 정부에서 한국에게 유인 통치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로 파산 지경까지 몰린 남키프로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정. 파산 대신 한국의 위인 통치를 부탁한 것인데요. 이 덕분에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또 한 번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을 겪고 있는 국가 많은 이들이 한반도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 다른 이름으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슬람교인이자 터키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북키프로스가 있고 남쪽에는 그리스 계열의 남키프로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유엔 평화유지군이 수호하는 중간지대가 있죠. 한국과 많이 흡사한 이 국가는 오랜 세월 분단되어 있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유엔 역시 분단된 남북 키프로스 국가를 합치기 위해 조율을 많이 했죠. 그러나 두 국가의 조율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터키가 영향을 뻗고 있는 북키프로스에서 남키프로스의 통일 협상 제안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등 쉽게 통일이 될 것 같았던 키프로스의 통일은 먼 얘기가 되었죠. 이런 가운데 키프로스의 경제 사정 역시 통일을 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GDP의 20% 가까이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던 키프로스는 코로나 시기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자 나라가 휘창이었습니다. 지중해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 많이 키프로스를 찾아온 이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키프로스는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키프로스에게는 산업 투자할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키프로스 연해에 위치한 가스전입니다. 키프로스 해상 광부는 총 12곳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탐을 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는 상상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3월 키프로스는 식광구 탐사정 중 하나인 글라우커스 1에서 가스를 발견, 매장량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엑손모빌과 카타르 페트롤륨이 식광구의 탐사와 보존 자원 계산을 담당했죠. 이때 알려진 가스 규모는 약 1420억에서 2270억 세제곱미터로 당시 2년간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스 매장량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한화로 약 35조에서 47조 원 사이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광부가 식광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키프로스는 이 지역의 독점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개발에 성공하고 성공적으로 이를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남북으로 갈라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았죠. 이할 북키프로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터키에서 남키프로스를 향해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근방에 위치한 가스전은 모두 터키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사실 터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북키프로스에서 이에 수긍, 정치인들과 시민들까지 터키의 지배를 반기는 모습을 보이며 남키프로스 시민들의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매국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북키프로스의 모습에 남키프로스인들은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프로스는 막대한 정부 부채를 질 정도로 가난해졌죠. 이런 가운데 남키프로스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산 대통령 관저에서 시민들을 향해 남키프로스는 한국에게 통치권을 위임, 한국이 이를 맡게 될 것이며 앞으로 키프로스를 대신해 한국이 키프로스 개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 선언에 키프로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키프로스 입장에서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이 키프로스에게 보여준 우위와 유사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동질감을 느낀 남키프로스에서 북키프로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를 구하고자 한국에게 기습도움 요청을 구한 것이죠. 남북으로 분단된 키프로스의 운명은 한국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 남키프로스가 국제사회 인정을 받고 있고 키프로스의 운명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에도 그린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린라인 내부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거주, 남북 키프로스의 중재자이자 군사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비할 목적으로 평화유지군이 넓은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키프로스와 마찬가지로 분단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키프로스는
한국에 대해 형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오래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남키프로스인들은 경제 위기에 맞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적도 있는데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키프로스에서 1997년 IMF 당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을 모았던 일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정교회의 크리소스 토모스 2세대 주교의 요청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키프로스 국채를 사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국민들도 자신의 금부치를 팔면서 국채 사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키프로스의 금 모으기 운동을 빗대 한국에서 벌어진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과 키프로스 사이에 유사한 운명을 기사로 적은 일이 있을 정도죠. 운명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의 리더로 간 한국인 장성 황제나 키프로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의 존재 역시 이번 키프로스 대통령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사령관 직위를 제안받은 한 사령관은 키프로스 내 분쟁 방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실 유엔 평화사령군이 특정국의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제안받을 당시인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이게 더욱 유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황 사령관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죠. 총 14개국에 해당하는 평화유지군을 통솔하면서 북키프로스 대통령의 국경선 개방 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처를 하면서 그는 국제적인 인재로 발돋움했습니다. 유엔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 1년 더 연장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일이죠. 키프로스에 대해 하나도 몰랐던 황 사령관은 도착한 뒤 많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특히 키프로스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사람들과 자주 접촉,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을 잘 몰랐던 키프로스인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길로 그를 쳐다봤지만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반해 황 사령관의 친구로서 더 나아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포용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키프로스인들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선보인 덕분에 한국인의 이미지가 키프로스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의 기여도 한 몫을 했습니다. 반 총장은 키프로스의 분단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통일을 위해 노력을 다했죠. 그가 재임했을 당시 남키프로스 대통령인 데메트리스 크리시토피아스와 북키프로스 데르비스 에를로 대통령을 유엔으로 부르 통일 문제를 위한 담판에 짓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는 양쪽 대통령의 신임을 샀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가 가능했던 것도 한국인 총장이라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했죠. 결국 회의 자체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두 국가 사이에 연결 통로가 생기면서 두 국가의 왕래는 가능해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반 총장의 업적이라고 시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죠. 누구보다도 키프로스의 운명에 자신의 일처럼 나서준 한국인들의 노력을 기억하는 남키프로스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은 키프로스의 상황을 이해, 통치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며 키프로스의 도움 요청에 선뜻 팔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한국이 키프로스를 통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한국이 키프로스 일대를 위기 통치하게 되면서 키프로스 일대에 위치한 가스전을 한국이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가스가 묻혀 있다는 것이 확실한 이 가스전에서 안정적인 가스를 생산하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과거 키프로스는 이스라엘 그리스와 함께 해상가스전에서 유럽 내륙까지 이어지는 해저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해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스트메드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키디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의 3자 협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 같은 전모를 밝혔는데요. 2000km에 해당하는 해저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해상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는 대략 연간 120억 세제곱미터 수준, 유럽연합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수요로 만약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게 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키프로스의 경제 위기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한국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 건설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러시아에 의존했던 유럽의 수요를 모두 한국이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되다. 자연스럽게 키프로스 경제 상황도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게 초대박인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유럽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영토를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 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던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이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에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즈교 익스트레이도스트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즈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의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즈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 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네.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에이크시 정유 공장 공사, 가나 칼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위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 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의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시사의 비유기호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도권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의 최우선이다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투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만 7천 톤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만 3,500톤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올레드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올레드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올레드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올레드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올레드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올레드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비오이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비오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비오이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 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비오이는 올해 애플의 올레드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올레드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 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비오이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비오이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비오이는 양품 비율, 즉 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각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비오이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비오이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비오이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비오이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비오이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대안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오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판증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의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 2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봉쇄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